안녕하십니까. 커말리그 필기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2013년 3회 스프레드시트 일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강의 중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여러분도 100%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은 체크해 두십시오. 체크해 두시고요. 유사한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풀이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체크된 문제를 모든 강의를 완강하고 난 뒤에 다시 보시면은 또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중 필터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필터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정수기에 보면은 그 필터가 있습니다. 정수기에 필터가 있고요. 수돗물을 이제 정수를 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로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정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의 개념을 엑셀에서는 어떤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만 추출한다. 자, 그런 기능을 필터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통해서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필터링을 설정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이제 범위에서 이제 셀의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표 내에 위치를 하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에 가시면은 여기 필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이 필터라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고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필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자동 필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클릭을 하십시오. 자, 클릭을 하면요, 각각의 이제 열 머리글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기호들이 생깁니다. 자, 이 기호를 이용을 해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합격 여부가 합격인 데이터들만 보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경우에는 합격만 체크가 되도록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은 합격인 데이터들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때 행들만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행들은 숨겨지게 됩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 여부가 이제 합격인 이제 데이터가 하고요. 그다음 지역이 서울인 데이터만 보고 싶다.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은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니까 AND가 되겠죠. 자, 지역이 서울이고 합격 여부가 합격인, 자,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래서 AND가 됩니다. OR가 아니고요. 자, OR가 아니고 AND입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그때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하죠.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자동 필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필터링하면 셀 범위나 표열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아 작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표가 있으면은 이 표에서 이 범위, 자, 범위라든지 이 열, 자, 열을 기준해서 이제 필터링을 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하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행만 표시되고 나머지 행은 숨겨진다. 좀 전 보여드렸다시피, 자, 조건에 맞는 행만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숨겨지게 되는 겁니다. 3번, 자동 필터에서는 여러 열에 동시에 또는 조건으로 결합시킬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또는이라는 조건은 오와 연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와 연산. 그러니까 지역이 서울이고 뭐 합격 여부가 합격. 자, 이것은 뭡니까? AND죠. AND. 오화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죠. 그리고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열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열. 여기서는 이제 금방 말씀드렸을 때는 지역과 합격 여부 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오화로 연산으로는 안 됩니다. 자, 결합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AND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맞는 설명이죠. 결합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자, 4번. 필터를 사용하려면 기준이 되는 필터를 반드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해야 된다. 자, 정렬하고 필터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필터링 결과는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번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엑셀에서 이제 부분합에 대한 기능이 있어요. 부분합. 자, 그룹화를 시켜서 부분합을 계산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 기능은요, 정렬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문제 나올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픽업 테이블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또 중요한 기능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픽업 테이블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개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 픽업 테이블의 기능을 사용을 하는지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름, 지역, 그리고 전공, 컴퓨터 일반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어떤 보고서를 만들 거냐면요. 자, 전공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해서 컴퓨터 일반의 점수를 요약하는 그런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가 되는데요. 잘 보시면 위쪽에는 이제 지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전공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자, 이게 행이 되고요. 이게 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들어가는 거고요. 행은 이제 전공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자료,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에서는 모두 이제 필드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자, 이름, 지역, 전공, 컴퓨터 일반이 1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의사결정하기 편한 이제 지역별로 해서 전공별로 해서 이제 컴퓨터 일반의 점수가 어떻게 나열이 되는지 그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총 합계가 이렇게 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계를 또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석된 자료를 만들게 되면은 이 보고서는 어떤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이제 픽업 테이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 외에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얼마든지 다양한 모양의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실습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픽업 테이블을 만들 건데, 일단 범위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필드명까지 해서 범위를 일단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하시고요, 삽입에 가시면은, 픽업 테이블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자, 표에 가시면 픽업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선택하십시오. 자, 선택하시면은, 픽업 테이블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자, 먼저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트에 있는 범위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외부 데이터를 이렇게 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베이스도 되고요, 엑셀도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호환되는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와서 픽업 테이블로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새 워크시트, 그러니까 새로운 워크시트에다가 넣을 거냐, 아니면 기존의 워크시트에 넣을 거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좀 생소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행과 열, 그리고 어떤 것을 합계를 구할 거냐, 이런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원본 테이블에 보시면은 이름, 지역, 전공, 컴퓨터 일반에 필드가 있었죠. 자, 이 필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보고서는 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행은 전공이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은 행 레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행 레이블. 자, 여기서 레이블은 필드다, 항목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행에 들어가는 것은 전공이 되는 겁니다. 마우스로 쭉 끌어서 놓으시면 돼요. 자, 놓으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행 레이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 다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열이죠. 행열에서 열의 표시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 두시면 되고요. 자, 기본 보고서 형태가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왼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합계, 합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컴퓨터 일반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자, 여기다 두시면 돼요. 자, 여기다 두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요, 보고서 필터에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름은 보고서 필터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서가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되었는데요. 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이 표시가 되고요. 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표시가 되었는데요. 자, 열 레이블, 행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은 바로 눈으로 보기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 레이블은요, 지역으로 표시되면 좋을 것 같고요. 행 레이블은 이제 전공으로 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픽업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은 픽업 테이블
도구라고 메뉴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옵션 탭이 있고요. 디자인 탭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시면은 레이아웃이 있고요. 레이아웃에 보시면은 보고서 레이아웃, 그러니까 보고서의 모양을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선택을 하십시오. 자, 선택을 하시면은 좀 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이름은 보고서 필터에다가 위치를 시켰죠. 보고서 필터. 자, 이게 전체 이제 보고서가 되는 건데요. 필터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필터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만 보고 싶다. 그럼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자, 그 한 사람에 대한 보고서 형식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모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 전체 인원에 대한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보고서가 바뀌게 됩니다.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과 열 그리고 보고서 필터를 직접 선택을 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보고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하고 자, 보세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필터 제거라는 게 뜨는데요. 자, 오른쪽 클릭을 해도 선택을 하고 이제 필터 제거를 하시고요. 그다음 전공하고 지역을 반대로 이렇게 두셔야 돼요. 그죠? 행과 열을 바꾸어서 이런 형태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선택했던 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메뉴가 바로 뜹니다.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픽업 테이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엑셀에 있는 기능 중에서 아주 강력한 보고서 만드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픽업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행과 열을 바꾸면서 다양하게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픽업 기능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화면, 자, 세로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가로로 가로로 눕히게 되면은 화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면도 가로에 맞도록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죠. 자, 이것을 픽업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픽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픽업 테이블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명칭 한번 보도록 하죠. 금방 다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보고서 필터 보도록 하죠. 자, 보고서 필터가 왜 필요한지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보고서 필터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이름이라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보고서 필터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필드. 자, 필드는 뭐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이 현재 자, 이 픽업 테이블에서 이름이 보고서 필터 필드가 되는 거죠. 자, 2번은 열 레이블이죠. 열 레이블. 자, 열 레이블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자,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픽업 테이블에서는 지역이 열 레이블이 되는 겁니다. 레이블은 필드하고 같은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행 레이블이죠. 전공이 행 레이블이 되고요. 그 다음 값 필드라고 있는데요. 값 필드. 값 필드는 여기서는 컴퓨터 일반의 합계가 되는 거죠. 컴퓨터 일반의 합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값 필드는 여기에 표시가 돼요. 자, 이것을 값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영역, 이것을 값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데이터가 표시되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각각의 구성 요소를 아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는 하나의 이제 그 픽업 테이블을 주고요. 열 레이블이 지역이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성 요소의 명칭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음 중 픽업 테이블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픽업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사용자가 새로운 수식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픽업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필드가 이제 기본 원본 데이터에 있는 필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옵션에 가시면은
도구에 수식이 있습니다. 자, 수식에서 계산 필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요. 필드 이름이라든지 뭐 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필드를 얼마든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좀 결과가 좀 달라지죠. 2번,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는 즉시 픽업 테이블 보고서의 데이터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픽업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자,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이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된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픽업 테이블 보고서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기능을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 변경했을 때 픽업 테이블의 데이터는 자동으로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픽업 테이블 도구에 가서 옵션에 가서 데이터에 가서 새로 고침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 고침을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3번 픽업 테이블 보고서는 현재 작업 중인 워크시트나 새로운 워크시트에 작성할 수 있다. 자, 방법은 모른다 하더라도 자,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워크시트가 있고요. 자, 원본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원본 데이터 바로 옆에 픽업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작업 중인 워크시트에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원본 데이터는 여기 있지만은 다른 새로운 워크시트에다가 픽업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4번 픽업 테이블을 삭제하더라도 픽업 테이블과 연결된 픽업 차트는 삭제되지 않고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자,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일반 차트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데이터가 있으면은 자,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 차트는요. 이 원본 데이터가 삭제가 되면은 차트도 같이 지워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근데 픽업 테이블에서는 조금 달라요. 자, 픽업 테이블에 대한 원본 데이터 있죠. 자,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픽업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죠.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픽업 테이블을 가지고 또 차트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차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픽업 테이블을 삭제, 이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삭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 차트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이 차트는요. 픽업 차트가 됩니다. 픽업 차트가 되는데 이 픽업 차트는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차트로 해서 변경이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은 오래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표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만드는 방법은 삽입에 가서 차트에 가서 모양은 뭐 어떤 거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죠.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요.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원본 데이터가 만일 지워진다라면은 자, 딜리트 키 눌러서 한번 지워 볼게요. 지우면 어떻게 됩니까? 차트도 당연히 내용이 없기 때문에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차트도 지워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 차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픽업 테이블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픽업 이제 테이블인데 이 픽업 테이블을 가지고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옵션에 가시면은 픽업 차트가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반 그 차트일 경우에는 원본이 지워지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트도 같이 삭제가 되었죠. 자, 그런데 픽업 차트는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차트는요. 일반 차트예요. 자, 픽업 차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보세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하면은 오른쪽에 어떤 픽업을 선택을 해서 이 차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모양을 이제 이 값을 바꾸게 되면 그때마다 이 이제 픽업 차트에 대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데 자, 이것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일반 차트가 되는 거예요. 픽업 차트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픽업 테이블이 이제 삭제가 되면은 픽업 차트는요,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된다는 거. 자,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유효성 검사의 유효성 조건의 제한 대상으로 목록을 설정하였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엑셀에 있는 기능인데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할 때 제한을 걸지 않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제한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에서 5가지의 데이터만 입력을 하겠다. 혹은 뭐 6에서 10가지의 데이터만 입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외의 데이터들은 입력되지 않도록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에서 데이터 도구에 가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을 하시면요, 데이터 유효성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한 것은 목록이에요. 목록. 자, 목록을 선택을 해서 자, 목록에 있는 데이터는 받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데이터의 원본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범위를 좀 다르게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이 범위를 일단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6에서 10까지 범위를 선택을 했어요. 자, B의 첫 번째부터 해서 B의 다섯 번째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여기 콤보 그 표시가 나오고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십시오. 클릭을 하면은 값을 직접 이렇게 입력할 수는 있지만은 입력을 해도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지 못하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예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좀 다른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그 목록이라고 되어 있고, 일단 목록이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범위가 없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없을 때는 직접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8까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쉼표를 구분자로 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1에서 8까지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범위가 있으면 범위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직접 그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 보여드릴게요. 만일 1에서 5까지, 자, 1에서 5까지를, 이름을 부여를 했어요. 숫자라고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숫자,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면은, 이 범위가, 이름이 이제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름을 직접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둥어에서 숫자 확인 누르시면은 자, 1에서 5까지만 또 데이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기능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 오류가 발생을 했다. 오류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그 제한을 둔 그 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죠. 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를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유효성 조건의 제한 대상으로 목록을 설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목록. 자, 목록을 설정을 했다라면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쉼표를 구분자로 줘서 직접 데이터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록에 원본으로 정의된 이름의 범위를 사용하려면 등호와 범위의 이름을 입력한다. 자, 조금 전 보여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숫자로 정의를 했을 때는 등호하고 숫자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자, 2번.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 표시할 메시지 창의 내용은 오류 메시지 탭에서 설정한다. 자, 탭 조금 전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탭이 있었죠. 오류 메시지란 탭이 있었어요. 거기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드롭다운 목록의 너비는 데이터 유효성 설정이 있는 셀의 너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이 셀의 너비하고 드롭다운 목록의 너비, 이 너비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셀의 크기하고 이 그 옆으로 가로에 이제 드롭다운의 목록의 너비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늘려주면은 그만큼 더 드롭다운 목록의 너비가 더 커지겠죠. 맞는 얘기예요. 자, 4번. 목록 값을 입력하여 원본을 설정하려면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아니죠. 쉼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설명만 잘 들으시면 쉽게 문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자, 서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색을 바탕의 색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글꼴을 굵게 한다든지 그리고 글꼴의 스타일을 바꿔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서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앞에 조건부라고 붙었습니다. 조건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해당 서식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일일이 찾아서 서식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부여를 해서 그 조건을 만족할 때는 무조건 해당 서식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자동화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예시 한번 보시면요. 자, 오른쪽 그 예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사람의 금액이 이렇게 있죠. 금액이 있는데 여기서 이 금액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그 사람에 대한 행을 이렇게 서식을 지정을 하고 싶어요. 노란색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게 되면 쉽게 설정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범위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합계하고 항목의 명이죠. 필드명이죠. 항목의 명 이런 것들은 빼고 실제 우리가 적용할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규칙 관리로 이동을 해서 새 규칙을 선택을 합니다. 새 규칙을 선택을 하고요. 지금 이제 적용할 그 조건이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을 찾을 거예요. b의 두 번째에서 b의 네 번째. 자, 이 영역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그 큰 값을 가지는 행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서식을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 나왔을 때 대부분 다른 것은 규칙 유형 중에서 다른 것은 문제에 잘 안 나옵니다. 마지막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 이게 시험에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럼 수식을 입력을 해야겠죠. 자, 수식을 입력을 하는데, 자, 등호 먼저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함수 하나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최대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max라는 함수 이용을 할게요. 자, max라는 함수 이용을 해서 범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괄호 닫아 주시고요. 그러면 최대값,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찾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최대값 하고요. 이 범위에 있는 최대값이 어떤 값이 되겠습니까? 3800이 되겠죠. 3800. 자, 그럼 3800하고 b의 두 번째 있는 셀하고 비교 판단하고, 그 다음 b의 세 번째 셀하고 비교 판단, b의 네 번째 셀하고 비교 판단을 해서 그때 그 값이 최대값하고 같은 거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호 주시고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셀을 선택하시면 돼요. 첫 번째 셀.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B와 그리고 2라는 숫자 앞에 이렇게 달러 기호가 붙었죠. 달러 기호가 붙었는데요. 자, 이 달러 기호에서 숫자 앞에 붙은 달러 기호는 지워주시고요. 알파벳 앞에 있는 달러 기호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범위로 지정한 이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요. 어떤 참조할 참조할 셀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셀에서 알파벳, 그러니까 열이 되겠죠. 자, 열을 뜻하는 B 앞에만 달러 기호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없으면은 제대로 결과가 안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수식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서식, 어떤 서식을 지정을 할 거냐. 자,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설정을 하겠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확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최대값을 찾아서 이렇게 채우기 색깔이 지정이 되죠. 자, 조건부 서식의 개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수식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할 때는요, 필드명을 제외하고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 적용할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합계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합계는 제외하고 실제 데이터들 적용할 범위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식을 입력을 할 때는 등호를 반드시 먼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함수를 이제 이용을 했는데, max라는 함수를 이용을 했는데, 자, 우리가 비교 판단할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범위 선택을 하면은 자동으로 달러 기호가 이렇게 붙습니다. 달러 기호가 붙고 이제 빠지고 하는 부분들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B의 두 번째 셀부터 해서 B의 네 번째 셀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맥스 함수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결과값은 얼마가 될까요?
자, 여기서 최대값을 찾기 때문에 3,800이 되는 거예요. 3,800. 자, 이 3,800이라는 이 값하고 같은 셀을 찾아야겠죠? 이 범위에서. 맞습니까? 그럼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셀인 B의 두 번째 셀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자동으로 조건부 서식에서 자, 이 셀 다음에는 이 셀을 비교 판단하고 또 다음 셀을 또 비교 판단을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B의 첫 번째 셀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셀만 비교 판단해주면은 이 값이 3,800이 되고 그래서 3,800하고 B의 두 번째 셀 1,100하고 같으냐라고 비교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폴스잖아요. 그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셀을 또 비교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거 비교 판단하니까 동일하죠? 동일하기 때문에 이 셀에 대해서, 이 행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B의 두 번째 셀이라고 했을 때 이 셀, 비교 판단되는 이 셀에, 이제 알파벳 앞에는 꼭 달러 기호가 붙어야 됩니다. 자, 행 전체에 서식을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조건 입력 시 열 이름 앞에 달러 기호가 분명히 입력이 되어 있어야만 정확하게 조건부 서식이 지정이 됩니다. 주의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개의 그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조건이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릴 때는 조건 하나만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조건은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똑같은 조건을 주고요. 채우기가 아니라 굵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건을 두 개를 줬어요. 그러면은 두 개 다 만족한다라면은 이것은 채우기도 노란색으로 되고 그 다음에 굵게도 같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주의할 점 말씀을 드릴게요. 만일 서식 자체가 중복이 되었을 때 서식이 이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서식이 지정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했을 경우 그리고 채우기를 파란색으로 해서 조건을 두 가지 줬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했을 때는 노란색으로 줘야겠습니까? 파란색으로 줘야겠습니까? 그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럴 때는 우선순위가 높은 서식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규칙 하나가 지금 하나 만들어진 상태고 규칙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하고 동일하게 조건을 줬습니다. 그리고 색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자, 파란색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색깔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이제 조건이 입력이 되었잖아요. 자, 이럴 때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하나만 이제 지정이 되는데 그 지정되는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우선순위가 높은 게 지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요. 이게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동일하고 서식이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만일 자, 이것을 우선순위를 높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방향 버튼이 있죠. 그죠? 이것을 클릭을 하십시오. 그리고 확인 버튼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우선순위가 높은 노란색이 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식이 겹치는 경우는 우선순위가 높은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조건부 서식에 규칙별로 다른 서식을 적용할 수 있다. 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을 여러 개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새 규칙 눌러서 여러 개를 규칙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해당 셀이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가장 나중에 만족된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다. 자, 이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만족을 할 때는 그 동시에 만족되는 모든 서식이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여러 개의 조건들이 이제 충돌되는 경우, 자, 충돌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서식이 겹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서식이 적용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장 나중에 만족하는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충돌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3번. 조건을 수식으로 입력할 경우 수식 앞에 등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4번. 조건부 서식에 의해 서식이 설정된 셀에서 값이 변경되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적용된 서식은 바로 해제가 된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건부 서식에 맞기 때문에 이제 채우기 색깔이 노란색으로 적용이 되었죠.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도록 이제 값을 수정을 하잖아요. 그죠? 값을 수정하게 되면은, 수정하면은 그게 이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면은 서식이 해제가 됩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 상에서 매크로를 연결할 수 없는 양식 컨트롤의 유형은, 자, 일단 뭐 매크로라는 것은 반복 작업과 빈번하게 행하는 일련의 조작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인데요. 매크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매크로라는 것은 어떤 뭐 자동으로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자,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일단 양식 컨트롤, 자, 이런 컨트롤에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실습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양식 컨트롤이 어떤 거냐면은, 자, 개발도구 탭에 가면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개발도구 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생각하지 마시고, 자, 어떻게 뭐 되는지만 여러분들 결과만 아시면 됩니다. 꼭 여러분들 실습을 해서 꼭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실기 들어가서 그렇게 자세히 배우시면 됩니다. 필기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계속 실습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개념, 결과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개발 도구에서 삽입에 가게 되면은, 자, 컨트롤에 삽입이 있죠. 자, 양식 컨트롤이 있고,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셔도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단추도 있고요. 자, 그리고 콤보 상자, 그리고 양식 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확인 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는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매크로 지정이라는 창이 나오죠. 그러니까 매크로를 연결할 수가 있는 양식 컨트롤의 유형이 맞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은 마우스 올려 보시면은 텍스트 필드라고 나오죠. 자, 근데 텍스트 필드는요, 클릭을 해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자, 비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은 매크로를 연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기에서 텍스트 필드는요, 비활성화 되어 있고 양식 컨트롤에서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크로를 연결할 수 없는 그런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래 시트에서 C 두 번째에서 C 다섯 번째 영역을 선택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선택된 셀들의 내용을 모두 지우려고 할 경우 다음 중 결과가 다르게 나타내는 것은, 자, 실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는 다르지만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범위를 이렇게 일정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른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눌러 보시면요, 지워지는 것은 이 범위에서 첫 번째 데이터만 지워집니다. 첫 번째 데이터만 지워져요. 그래서 이것은 맞는 설명이 아닙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나온 바로가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이게 나오는 이 메뉴가 바로가기 메뉴가 됩니다. 여기서 내용 지우기 있죠. 자, 클릭을 하면요, 다 지워지죠. 범위 설정한 것이 다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범위 선택을 하고요.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 있죠. 누르시면요, 지워집니다. 당연히 다 지워져야겠죠. 하지만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는 좀 다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4번도 금방 보여드렸다시피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다음 3번. 홈의 편집의 지우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위에 내용 지우기. 자, 이것은 바로하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고, 이것은 이제 리본 메뉴를 이용해서 내용 지우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 홈에서 편집에 가서, 자, 내용 지우기. 여기 보면 내용 지우기가 있습니다. 자, 하면은 모두 지워집니다. 그래서 2번에서 4번까지 다 맞는 설명이고, 1번은 틀렸다는 거, 백스페이스 키는 첫 번째 값만 지워진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실행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가 무엇인지, 어떤 기능인지 먼저 설명드리고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 정의된 이름에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선택을 하면요. 한 번에 이름 정의를 하는 그런 실행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A 첫 번째부터 해서 D의 여섯 번째까지 영역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첫 행에다가 체크. 첫 행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항목의 이름이 있죠. 자, 왼쪽 열. 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에서 포함을 시키는 건데, 자, 이렇게 포함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름이 자동으로 정의가 되는데, 나라 유통이라고 이름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는 이제 좋은 전자라고 이름이 정의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한시럽이라고 해서 이름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만약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수행하지 않는다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선택을 해서 이름을 각각을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각각을 다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실행을 했을 때는 어떻다? 한 번에 이름을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단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수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름이 수량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범위 선택하셔야겠죠. 범위 선택하시고 수식에 가면은 정의된 이름이 있습니다. 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클릭을 하십시오.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은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 창이 나옵니다. 자, 이 창에서 첫 번째 행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범위 선택이 되면서 거래처명, 단가, 수량, 판매가가 각각의 범위에 이름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왼쪽 10가지 같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는 나라 유통이 되는 곳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좋은 전자 이름으로 해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확인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선택을 해보면은 왼쪽에 표시가 되죠. 나라 유통이다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선택을 해볼게요. 단가라고 나오죠. 단가.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단가에다가 단하고 가하고 띄어쓰기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을 정의를 할 때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백 대신에 여기 언더바 밑줄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선택을 하면은 수량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다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선택을 하면요. 거래처명이 되는 겁니다. 거래처명. 그래서 거래처명 이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다 선택을 했을 때 이름이 정의가 된 겁니다. 자,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수식에서 수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C의 두 번째에서 C의 여섯 번째 영역이 참조된다. 자, 수량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C의 두 번째부터 C의 여섯 번째 맞는 설명이네요. 자, 카운터, 거래처명이라는 수식을 실행하면 화면에는 15가 표시된다. 15. 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돼요. 보세요. 카운터는 뭐죠? 카운터는 어떤 함수입니까? 자, 뒤에 A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죠, 데이터. 데이터의 개수. 숫자든 문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데이터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래처명에 대한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렇죠? 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다 더하면은 세 개가 이제 다섯 줄이 있기 때문에 3, 5, 15, 15가 되는 거예요. 건수는. 그렇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라는 얘기입니다. 3번, B의 두 번째에서 B의 여섯 번째. 자, 이건 뭐죠? 단가인데 공백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단 언더바 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단가로 정의된다라고 이렇게 트였습니다. 그래서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제 밑줄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이름 상자에서 합계를 선택하면은 B의 여섯 번째부터 해서 D의 여섯 번째 영역이 선택이 된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다음 중 2, 3, 4, 5, 4, 3 숫자의 아래와 같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였을 경우에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셀에다가 숫자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자, 형식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느냐? 찾아라.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식을 보시면은, 이제 쉼표하고요, 소수점 위치를 잘 판단을 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쉼표는요, 천 단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셋째 자리 이후에 자, 쉼표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 단위 쉼표를 뜻하는 거고요. 자, 소수점은 소수 둘째 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입력이 되었네요. 그래서 천 단위 쉼표 소수 둘째 자리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고 천 단위 쉼표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결과 보시면은 동일하네요. 자, 두 번째 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이 이렇게 소수 둘째 자리로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입력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0은요. 자, 0하고 샵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0은 유효하지 않다 하더라도 0으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샵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면 생략하는 겁니다. 자, 그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자, 쉼표는 천 단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입력이 되었네요. 자, 천 단위 쉼표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또 쉼표가 하나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입력되는 쉼표는요, 세 자리를 생략하라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00원이라고 문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이 말은 문자, 1,000원 문자를 표시하라, 같이 표시하라.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쉼표가 이제 붙었기 때문에 이 세 자리를 생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생략을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요. 자, 이 5라는 숫자는요, 반올림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세 자리가 생략이 되는데, 이 5라는 숫자 때문에 반올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가 이제 5가 됩니다. 이거 하나 주의를 하십시오. 반올림이 발생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반올림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4가 아니고 5가 되겠죠. 천 단위마다 쉼표가 붙기 때문에 여기 붙습니다. 그리고 1,000원 뒤에 1,000원이 붙어야겠죠. 그래서 1,000원. 자,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 4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가 아니고 5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샵하고 %라고 되면요. 입력된 숫자에 100을 곱한 후 100분율, 그냥 퍼센트 기호가 붙는 겁니다. 한마디로 100분율로 표시를 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00이 붙고요. %가 이렇게 붙습니다. 자,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D 10번째 셀에, 자, D 10번째 셀에 서울 지점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는 수식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점명, 수량, 단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자, 무엇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까? 금액. 자, 금액의 평균을 구하는데 서울 지점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건. 자, 지점명이 서울일 때 그때의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조건이 붙었을 때는 이제 average if라든지 아니면은 d-average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처리하면서 평균을 구할 수 있는 함수를 보통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average if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if 조건이 붙었습니다. 세 개의 인수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의 범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조건은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A 두 번째에서 A 여덟 번째가 조건의 범위가 되고요. 그 다음 조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두 번째, 서울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가는 것은 평균을 구할 범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래서 1번은 바른 수식입니다. 바른 수식이 되고요. 그 다음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함수가 그대로 이용이 되었는데, 자, 뒤에 인수 한번 보십시오. D 두 번째 셀하고 D 여섯 번째 셀이에요. 자, D 두 번째하고 D 여섯 번째 셀. 자, 틀린 것 같지만 맞습니다. 서울일 때의 금액의 셀을 직접 선택을 했죠. 그래서 1번하고 2번 결과는 동일할 겁니다. 그 다음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요, 이제 SUMIF도 이용하고 COUNTIF도 같이 이용을 했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평균을 구할 때 수식을 그대로 지금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SUMIF 이용하게 되면은, 자, 범위 A 두 번째에서 A 여덟 번째. 자, 이 범위, 조건의 범위가 되고, 그 다음 조건. 자, 이건 동일하죠? average if나 동일합니다. 자, 범위 동일하게 주고요. D의 두 번째에서 D의 여덟 번째.
자, 동일하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인수는 동일하고 여기서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건에 맞는 그때 합을 구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값하고 자, 이 값이 되겠네요. 이 두 개의 합. 자, 합이 계산이 될 거고요. 그다음 count if. 자, count if는 인수가 두 개만 있으면 되겠죠. 자, A 두 번째부터 자, A 여덟 번째까지. 자, 여기서 이 범위에서 건수를 구하는데 A2 그러니까 서울. 자, 이 범위에서 서울 값하고 동일한 자, 이게 조건이 되겠죠. 자, 그때의 건수를 구하라. 자, 건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두 개가 되는 것이죠. 자,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더해서 2로 나눈 결과가 어차피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3번이 틀렸는데요. 잘 보십시오. D-average 함수가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도메인 함수, 뭐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렇게 부르는데요. 뭐 사용 방법은 뭐 다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요. 데이터베이스는 범위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 목록이 되고요. 첫 행은 반드시 열 이름이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자, 첫 행을 포함을 해서 범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맞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열이 들어갑니다. 열. 그냥 평균을 구할 열. 자, 이게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네 번째 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숫자로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열을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 이제 열 이름을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뒤에 첫 번째라고 지금 찍어줬잖아요. 그죠? 자, 이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 이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 이름을 찍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균, 이 금액의 평균을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는 당연히 조건이 들어와줘야겠죠. 조건을 보시면 A 두 번째 셀만 지금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조건 주는 거 아닙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조금 전 여기서는 조건을 이렇게 A 두 번째로 줬죠. 그죠? 자, 이건 맞는데 왜 이건 틀리냐면은 average if나 sum if에서는 이제 두 개의 인수가 합쳐져서 조건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의 범위하고 조건이 같이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A 두 번째 셀이라고 조건을 입력을 해도 이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범위에서 서울을 찍었잖아요. 그죠? 자, 서울 값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조건 처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A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하면요. 제대로 된 그 조건 처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다. 자, 이 범위에서 무엇이 서울이냐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줄 때는 조건이 들어있는 셀의 범위를 선택을 하는데 열 이름까지 같이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3번은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는 보기 1번에 대한 수식. 자, 2번, 그 다음 3번, 4번입니다. 1번, 2번, 4번은 맞죠.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류가 발생을 하죠. 좀 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A 두 번째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지점명까지 같이 선택을 해줘야 돼요. 지점명까지 같이 선택을 해서 엔터 입력하면 결과가 동일하게 됩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 작업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번 시트 삭제 작업은 실행을 취소할 수 없다. 자, 일반적인 어떤 작업들을 하고요. 이 작업들을 만일 삭제를 했다. 자, 딜리트 키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되돌리기 할 수 있죠. 지우기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취소 누르면은 취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시트를 이렇게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삭제를 하잖아요. 그죠? 시트 자체를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면은 여기서 영구적으로 삭제가 되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삭제가 되고요. 되돌리기가 안 돼요.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죠. 자, 2번 Shift F 10번 키를 누르면 현재 시트의 뒤에 새 워크시트가 삽입이 된다. 자, 지금 시트 3에 있고요. Shift 하고요. F10번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어떻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가기 메뉴죠. 바로가기 메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새 워크시트가 삽입이 안 됩니다. 새 워크시트를 삽입을 하려면은 Shift 하고요. F11번을 눌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트 3 앞에 시트 5라는 새로운 시트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F10번이 아니고 F11번이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3번 그룹화된 시트에서 데이터 입력 및 편집 등의 작업을 실행하면 그룹 내의 시트에 동일한 작업이 실행된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선택된 시트에서 입력을 하면은 당연히 해당 시트에서만 작업이 되겠죠. 하지만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그룹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개의 시트가 하얗게 바뀌었죠. 이게 그룹화가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1이라는 값을 FA 첫 번째 셀에 입력하고요. 엔터 키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시트 3에만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시트 5, 시트 2, 자, 모두 다 입력이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그룹화된 시트에서는 동일한 작업이 실행된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자, 4번. 연속된 시트의 선택은 Shift 키를 사용하면 된다. 자, 조금 전 제가 이렇게 하나 각각을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 선택을 하고요. 마지막 시트를 선택을 해서 연속되게 시트를 선택을 할 때는 Shift 키 누르고요. 자,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처음과 끝을 선택하면 그 사이에 있는 시트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된 시트의 선택은 Shift 키를 사용한다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크로라는 것은 반복 작업과 빈번하게 행하는 일련의 조작을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엑셀에서는 아주 고급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좀 파워 유저, 엑셀을 잘 다루는 그런 분들은 매크로를 잘 이용을 해서 고급 기능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자, 매크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평균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합니다. 자, 계산을 하면은 이 계산한 것을 그 다음에도 또 사용하고 또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자주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한 번만 매크로로 해서 정의를 해두는 거예요. 한 번만 그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만들어 두는 겁니다. 만들어 두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이후부터는 일일이 평균을 구할 필요 없고요. 자, 이 매크로 이름이 A라면은 A만 호출하면은 A라는 이름만 알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쉽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함수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함수는 엑셀에서 미리 만들어진 정의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일련의 조작을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평균을 구하는데 여기도 구하고 여기도 구하고 계속적으로 평균을 구하는 작업들이 자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그 매크로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두고 다음에는 호출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매크로를 만들려면은 매크로를 일단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녹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촬영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매크로 기록. 자, 클릭을 하면요. 지금부터는 자, 여기서 매크로 기록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함수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에버리지라는 함수 이용하면은 쉽게 평균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선택하고 엔터 입력을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중지 누르면요 녹화가 되는 거예요. 매크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중지 버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매크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크로를 이제 실행을 할 때는 자, 여기에다 평균을 만들고 싶어요. 자, 매크로에 가서 좀 전 만들었던 것이 매크로 2가 되겠습니다. 이거 실행 누르시면 돼요. 그럼 만들어지죠. 작동되는 원리는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매크로를 기록하고 실행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매크로를 기록할 때 리본 메뉴에서의 탐색은 기록된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여기서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누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죠. 자, 이런 과정들은 매크로에 그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는데요. 여기서 리본 메뉴에서 이렇게 메뉴를 이동한 거 있죠. 자, 이것은 실제 워크시트에서 작업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설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본 메뉴에서의 탐색은 기록된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자, 2번. 매크로로 작성한 내용은 필요에 따라 삭제 편집이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자, 일단 기록 중지하고요.
자, 매크로를 다시 한번 불러올게요. 자, 조금 전 만들었던 매크로 2. 여기서 편집 누르잖아요. 그죠? 편집 누르면은 여기서 정의된 이 매크로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제하거나 편집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하고 삭제할 수도 있고 편집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절대 참조를 이용하면 현재 셀의 위치에 따라 작업의 대상이 되는 영역을 달리 할 수 있다. 자, 참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참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상대 참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식을 만들 때 상대 참조로 만들 수도 있고 절대 참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절대 참조라는 것은 뭐냐면은 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조금 전 그 매크로를 만들 때 평균을 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실행 버튼 눌러 볼게요. 셀의 위치를 잘 보십시오. 자, 실행 누르게 되면은 F 세 번째. 자, 이 영역으로 셀의 위치가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F 세 번째라는 이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매크로를 실행하고 난 뒤에 셀의 위치가 항상 F 세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절대 참조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위치를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자, F 네 번째 셀에다가 매크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에 어디로 이동하는지 잘 보십시오. 자, 실행 누르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F 세 번째로 이동이 되었죠.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뀌지 않는 것을 절대 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참조. 자, 이렇게 절대 참조로 해서 매크로를 기록하려면은 매크로 기록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절대 참조의 반대인 상대 참조. 그러니까 F 세 번째가 아니고요. 현재 선택된 셀에 따라서 이 셀에서 아래쪽으로 엔터를 입력을 했었잖아요. 조금 전 만들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도록 만들려면은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기록을 누르게 되면은 절대 참조, 셀의 위치가 바뀌지 않고요. 상대 참조로 기록하게 되면은 그때그때 다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절대 참조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매크로 기록을 클릭을 해서 이제 매크로를 만들게 되면은 셀의 위치에 따라 작업의 대상이 되는 영역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설명은요, 상대 참조로 기록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르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상대 참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다음 중 아래 시트를 이용한 수식의 실행 결과가 나머지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자, 모드 함수, 미디안 함수, 스몰 함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각각의 함수를 알고 있어야만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각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드 함수가 나왔는데요. 모드 함수라는 것은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나눗셈을 해서 나머지 계산할 수가 있죠. 자, A 세 번째 셀은 뭡니까? 5가 되고 A 여섯 번째 셀은 이제 2가 되겠네요. 그럼 모두 5, 2가 되겠죠. 인수가 5하고 2가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5 나누기 2를 해서 그때 나머지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목이 2가 되고 나머지는 얼마가 됩니까? 1이죠. 나눗셈을 하고 남은 것이 나머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는요, 1이 됩니다. 1. 자, 1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 이제 모드 함수라는 것은 이제 채빈 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빈 값이란 것은 가장 많이 발생한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첫 번째 셀부터 A 여섯 번째 셀까지 가장 많이 발생한 값이 뭐죠? 3이라는 것이 2번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결과는 3이 되는 겁니다. 자, 미디안은요, 중간값이에요. 그래서 A 첫 번째에서 A 여섯 번째까지 중간값, 크기를, 이제 크기가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거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들을 쭉 나열을 해서 그때 중간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죠. 자, 4번 스몰은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 범위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 그러니까 조금 전 이렇게 나열을 했죠. 첫 번째 작은 값, 두 번째 작은 값, 세 번째 작은 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기록 필드를 이용하여 순위를 계산하였다. 다음 중 C 두 번째 셀의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순위를 계산하는 랭크라는 함수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석차, 순위 많이 계산을 하잖아요. 자, 그것을 쉽게 도와주는 함수가 랭크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록이란 거. 자, 기록이란 것은, 그 짧으면 짧을수록 순위가 높은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초가 이제 1위가 되었네요. 그죠? 그리고 12초는 이제 순위로 계산을 하면 3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 두 번째 셀에다가 일단 순위를 계산하라. 자,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랭크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일단 아셔야겠죠. 자, 인수가 3개가 들어갑니다. 3개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인수는 대상입니다. 자, 어떤 값에 대한 석차를 구할 거냐, 순위를 구할 거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기록, 초 필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B 두 번째 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 두 번째 셀에 있는 수식에는 B 두 번째 셀이 일단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범위가 있어야만 석차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달러 기호가 이렇게 붙었는데, 자, 이것을 절대 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참조라는 것은 바뀌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 범위 자체가 바뀌지 않도록 딱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뭐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붙었는데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정렬 방식입니다. 자, 정렬 방식이 오름차순으로 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내림차순으로 해서 또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0이라든지 뭐 생략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내림차순이에요. 내림차순. 근데 그 외에 값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오름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이라는 값을 주셔도 되고, 뭐 2라는 값을 주셔도 되고, 3이라는 값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0 생략을 제외하고 어떤 값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을 해야만 바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왜 오름차순 정렬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석차를 매겨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기록 초의 값이 어떻게 나열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빠른 게 뭐예요? 10초죠. 그 다음 11초. 자, 그 다음 12초죠. 그 다음 15초. 자, 이런 순서대로 이게 뭐예요?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계단을 올라가듯이 정렬이 되었는 것이죠. 그게 오름차순이에요. 점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10, 11, 12, 15 이런 순서대로 석차를 매겼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름차순 정렬이 되는 겁니다. 만일 이제 점수를 뭐 100점, 90점, 80점 보통 우리가 점수가 높을 때 1등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예요? 이건 내림차순이에요. 그래서 내림차순은 생략해도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문제는 숫자가 작은 것을 순위를 1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고 1이라는 값을 줬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함수에서 vlookup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vlookup은요, lookup 찾는 건데 수직으로 찾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버티칼은 수직, 열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래쪽 화살표를 이렇게 그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vlookup이 나오면은 수직이다, 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범위의 첫 열에서 검색값을 찾아서 지정된 열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찾는 것이다. 이제 설명이 어려운데 예시를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은 일단 첫 번째 수직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수직. 자, 첫 번째 열이죠. 자, 첫 번째 열에서 일단 검색 값을 찾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인수가 검색 값이 되는데요. 20이라고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수직에서 20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이 20이 반환되는 결과값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정된 열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만약 이게 첫 번째가 되니까 두 번째라면은 4를 찾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라면 5를 찾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라면 6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를 찾을 거냐, 5를 찾을 거냐, 6를 찾을 거냐 인수로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인수는 일단 범위가 들어갑니다.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열입니다.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거냐. 자, 2라고 들어갔네요. 자, 2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4라는 값이 이제 결과적으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옵션은요.
옵션은 이제 두 가지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false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 0 값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 false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그러니까 20이라는 값을 찾잖아요. 그죠? 이 20이라는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false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만일 이 부분을 생략을 하잖아요. 그죠? 생략을 하거나 true 혹은 1이라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찾을 값보다 크지 않으면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 예시 한번 보십시오. 자, vlookup해서 60이라고 입력이 되었습니다.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되겠습니다. 항상 vlookup은 첫 번째 수직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찾게 됩니다. 얼마? 60이라는 값을 찾는데 60이라는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만일 false라고 옵션이 입력이 되었다면 이거 못 찾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옵션 부분이 생략이 되었죠. 자, 생략이 되었다는 것은 찾을 값보다 크지 않으면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작으면서 근접값을 찾는 거예요. 근접한 값을. 그럼 60보다 큰 값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작으면서 가장 가까운 값은 20이구나 라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래서 하나, 둘, 두 번째니까 값인 4라는 값이 이렇게 반환이 되는 겁니다. 아래 워크시트는 수량과 상품 코드별 단가를 이용하여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다음 중 D 두 번째. 자, D 두 번째 셀에 사용된 함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금액이 계산이 되었는데 금액을 계산하는 식이 수량 곱하기 단가입니다. 자, 만일 문제가 여기 수량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단가라면은 그냥 이 셀하고 이 셀을 곱해서 이제 금액이 계산이 될 겁니다. 하지만은 여기 수량은 있지만 단가가 없죠. 자, 단가표가 아래쪽에 나와 있고요. 상품 코드에 따른 단가를 여기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코드를 여기서 찾아서 이것을 여기서 찾아야겠죠. 그래서 수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찾아서 단가의 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vlookup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vlookup은 첫 번째 들어오는 것이 이제 검색 값입니다. 찾는 값. 자, 이 표에서 어떤 값을 찾는 겁니까? 상품 코드 값을 찾아서 그때의 두 번째 수직 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수량이라는 것은 C의 두 번째 셀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량은 문제가 되지 않고 단가를 계산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단가를 제대로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단가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vlookup을 이용을 해서 수직으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vlookup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일단 아셔야겠죠. 첫 번째는 B 두 번째 들어와 줘야 되고요. 그 다음 범위 B의 8번째부터 해서 C의 10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 찾는 겁니다. 이 범위에서 B 두 번째 이 값을 가지고 찾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달러 기호가 붙었는데 이것은 절대 참조인데요.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이할 때는. 그리고 이제 찾는 열이 몇 번째 열입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단가를 찾잖아요. 그죠? 자, 2가 들어가면 되고요. 세 번째 옵션 값은 0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0으로 준 것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0이라는 값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AA-10이라면 AA-10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C 두 번째, 이것은 수량이 되고 vlookup을 이용을 해서 그때 AA10의 단가 값을 이렇게 찾아오면 됩니다. 다음 중 엑셀 창의 오른쪽 하단에서 선택할 수 없는 페이지 보기 방식은, 자, 이것은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체 화면은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오른쪽 하단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우스를 올려볼게요. 기본 보기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 자, 그 다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있고요. 그 다음 확대 축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전체 화면은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중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차트는, 원형 차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그림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국어 점수, 각각의 학생들에 대한 국어 점수에 대한 비율, 자,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각각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비율로 표현을 할 때는 원형 차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와 같은 차트를 방사형 차트라고 합니다. 뭐 이런 차트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관리부, 개발부, 총무부, 영업부, 각각의 직원들, 각 부서별 직원들이 있겠죠. 그때 국가 점수라든지 외국어 점수라든지 자격증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자,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사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요소 간의 균형 정도를 각각 비교하고자 할 때 적합합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데이터 계열이 중심점에서 외곽선으로 나오는 축을 갖는다. 자, 데이터 계열이란 것은, 자, 이 부분, 이것을 범례라고 하는데, 범례하고 데이터 계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 점수, 외국어 점수, 자격증 점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중심에서 이렇게 0, 20, 40, 60, 80, 100점, 이런 식으로, 외곽선으로 이제, 중심점에서 외곽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여러 데이터 계열의 집계값을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자, 균형 정도를 각각 비교할 때 적합한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계열에 있는 모든 값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자,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점수들, 자,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값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각 계열마다 축을 갖는다. 자, 이렇게 축을 이렇게 갖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4번, 두 데이터 계열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데 유용하다. 자, 이것은 표면형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장력을 측정을 하는데, 장력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든지 온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온도와 하고 시간이 어떨 때 가장 최적이냐, 이런 것을 이 차트로 만들 때, 표면형 차트 이와 같이 만들게 되면은 최적인 경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력의 값이 가장 높을 때 값을, 자, 그때 온도하고 시간은 얼마 값을 가지느냐, 자, 최적의 조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면형 차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차트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차트 구성 요소는, 1번 차트 제목. 자, 이 부분이 차트 제목입니다. 위쪽에 있는 게 차트 제목이 되고요. X축 보조 눈금선. 이건 없습니다. X축이란 것은 이거죠. 자, 이게 X축인데, X축에 이제 보조 눈금선이 설정이 되려면 이와 같은 선들이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선들. 이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선들이 있어야 되는데, 선이 없기 때문에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은 이런 겁니다. 자, 차트만 이제 이렇게 세로막대형으로만 되어 있으면은, 물론 그 왼쪽에 보면은 숫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한 값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데이터 레이블을 이용하게 되면은 정확한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범례는 이 부분이 이제 범례가 되겠습니다. 자, 틀 고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엑셀에 있는 틀 고정 기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량이 많을 경우 특정한 범위에 열 또는 행을 고정시켜 셀 포인트의 이동과 상관없이 화면에 항상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자, 현재 보여주는 이 데이터가 양이 많죠. 양이 많을 때는 지금 첫 번째 행이 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리면요, 첫 번째 행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무슨 값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을 고정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첫 번째 행하고요, 그 첫 번째 열을 같이 한번 고정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고정을 할 때는요, 첫 번째 행의 바로 아래쪽에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열 있죠. 이 열의 오른쪽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의 아래쪽, 자, 첫 번째 행의 아래쪽, 첫 번째 열, 이것을 고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교차되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에다가 셀을 위치시키시면 됩니다. 자, 위치시키시고 보기에 가서, 창에 가서 틀 고정에서 틀 고정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요, 내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이제 이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이 고정이 되어서 항상 화면에서 보여집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많을 때는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만일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만 출력이 될까요?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인쇄 미래 보기 보시면은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와는 다르게 전체 데이터가 출력이 돼요. 전체 데이터. 그러니까 첫 번째 행부터 해서 다 출력이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넘버가 19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는 거고요. 출력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틀 고정은요.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만 이제 다르게 보여지도록 설정을 한 것이지 출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시험에 나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만일 틀 고정을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틀 고정 취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창, 틀 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셀 포인트의 이동에 상관없이 항상 제목 행이나 제목열을 표시하고자 할 때 설정한다. 자, 제목 행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목열은 이겁니다. 별다른 게 아니죠.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제목 행으로 설정된 행은 셀 포인터를 화면의 아래쪽으로 이동시켜도 항상 화면에 표시된다. 이거 맞는 설명이고 3번 제목열. 자, 제목열로 설정된 열은 셀 포인터를 화면의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도 항상 화면에 표시가 된다. 실습을 통해서 다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4번 틀 고정을 취소할 때 반드시 셀 포인터를 틀 고정된 우측 하단에 위치시키고 창 틀 고정 취소를 클릭이 된다. 자, 우리가 틀 고정할 때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틀 고정을 취소할 때는 상관없어요. 셀 포인트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페이지 분량의 시트를 인쇄하고자 한다. 다음 중 각 페이지의 상단, 자, 상단에 작성자의 이름을 넣기 위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설정해야 할 옵션은 자, 페이지가 여러분들 작업한 게 그 3장으로 해서 이렇게 인쇄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 상단에다가 항상 동일한 작성자의 이름을 넣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단에다 고정적으로 이렇게 넣는 것을 머리글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리글. 그리고 하단에 고정적으로 넣는 것을 바닥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설정에 가면은 머리글 바닥글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상단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머리글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작성자 이름 외에도 여러 가지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